곽재식 속도로 유명한 바로 그 곽재식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글쓰기의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서 요사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물체에서 괴이한 게 나타난다. 인요물괴의 줄임말로 요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미래엔 채널에서 말한 이 학설이 맞았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쾌거를 거둘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괴물은 뭘까요? 공학박사이자 교수이자 괴물 전문가이자 작가인 곽재식입니다. 직업이 별로 많지 않고요.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오늘 어차피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거 그냥 뭐 곽재식이라는 어떤 아이씨가 뭐 책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한번 쳐다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라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프로 엔잡러 어쩌고 뭐 이상한 거 막 갖다 붙이는데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고요. 작가로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고 숭실사이버대학교라는 학교에서 환경안전공학과의 교수로 일하고 있고 직업이 2개 있습니다. 2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울 만한 그런 질문이었죠. 코로나19 시절에 과감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작가로서만 생활했던 적이 한 1년여 정도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너의 재능을, 너의 어떤 실력을 인정해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4대 보험을 해주는 곳이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정말로 교수 일을 조금 더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1대 49 정도로 51대 49 너무 약하게 부른 것 같아요. 60대 40 정도로 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 대단치 않은 속도입니다. 생각해보면 곽재식 속도가 뭐냐? 곽재식 속도라는 게 정의가 있습니다. 6개월에 단편 소설을 4편 정도 쓰는 속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속도고 막 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뭐 이런 속도가 되느냐. 우리 미래인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꽤 계시겠네. 단편 소설을 하나 잡지사나 신문사 같은 데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 원고료를 얼마나 줄까요? 원고료를 보통 이거 업계 비밀이라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뭐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17년 18년 활동을 해오면서 단편 소설 한 권을 주고 가장 많이 받아본 금액은 15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적게 받은 적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1년 8편을 쓰면 1,1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저임금 아래예요, 최저임금. 한참 아래예요. 근데 이제 곽재식 속도 뭐 이렇게 하면 좀 뭔가 빠른 느낌도 들고 책이 나왔을 때 혹은 뭐 어디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뭐 이런 데서 설명을 하라고 할 때 그럼 뭐 이상한 아이씨 한 명 나와가지고 무슨 오늘 유튜브에서는 얘기한다는데 눈길이 별로 안 사로잡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곽재식 속도로 유명한 바로 그 곽재식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글쓰기의 비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가면 곽재식 속도가 뭐지? 진짜 빠른 속도란 뜻인가? 한번 이렇게 눈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쓰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다. 제가 이제 슈퍼 스페이스 실록이라는 책을 금년 초에 냈죠, 아마. 주로 이제 하늘, 우주, 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전설,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실제로 별이나 우주에 대한 그런 지식에 대한 해설도 이제 좀 덧붙여놓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이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진 게 20세기 들어와서잖아요. 과학이 되게 발전해 있던 유럽 이런 데서 들어와가지고 빨리 발전한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심코 그게 이제 약간 역효과처럼 어떤 인상을 좀 주기도 하냐면 뭔가 이상한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기운을 느껴가지고 어떤 감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우리의 고유의 방법이지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좀 무심코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18세기 정도 되는 조선시대 후반에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별점을 치는 그런 풍속이 훅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별을 본다라기보다는 행성 중에서 나의 운수하고 관련 있는 행성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성이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동 같은 게 막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달이 무슨 나의 직성이 되면 무슨 몇 월 며칠 날에 우물에다가 흰 쌀밥을 조금 넣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걸 막 전 서울 시민들이 그런 걸 막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건 싹 잊혀지고 그 운명 때문에 잡혀 있는 거를 극복을 하려면 그 직성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직성이 풀린다라는 그 표현만 지금 흔적으로 남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괴라는 말씀을 오늘도 사용을 해주셨는데
요괴라는 단어를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인, 사람에게서 요사스러운 것이 나타나고 물, 물체에서 괴이한 게 나타난다. 인요물괴의 줄임말로 요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게임에서 물리치는 몬스터 그런 것만 요괴라고 한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떤 자연재해 이런 거의 의미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요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하고 좀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괴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괴물은 괴물이라고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괴물이라고 할 때 조선시대에 정말 기록이 가장 많은 종류의 괴물은 용입니다. 사실은 용 못지않게 대단한 걸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상상 속의 동물,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떠오르셨습니까? 봉황이라는 게 있어요. 봉황. 지금도 우리나라의 청와대를 상징하는 마크, 봉황이 지금 제 손을 따라 나오고 있나요? 봉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봉황이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봉황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한자어거든요. 무슨 봉자에 무슨 황자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봉황 봉자에 봉황 황자거든요. 근데 이 허무한 거 같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허무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봉황은 암컷 봉황과 수컷 봉황이 다르다라는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황 중에 암컷을 황이라고 부르고 수컷을 봉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 건너온 이 봉황이라는 한문으로 쓰는 표현도 있기는 있지만 순우리말로도 봉황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아시조라는 말을 사용했다.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죠? 아시조라는 말 자체도 어디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18세기에 작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청나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압록강 넘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간 지역에 봉황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에서 중국 청나라로 사신을 보낸다라고 하면 봉황성을 항상 거쳐서 가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로 항상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그 고구려와 중국의 당나라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인 곳으로 안시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시성이 사실은 봉황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설이 조선시대 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봉황하고 비슷한 거를 아시조, 아시세라고 불렀잖아. 그러니까 아시성이라는 말이 변해서 안시성이 되었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봉황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 봉황성에 대한 이 이름 해설을 하면서 아시조, 아시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언급한 정도가 아시조에 대해서 남아있는 진짜 몇 안 되는 분명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시조의 특성은 뭐였을까? 왜 다 사라졌을까? 왜 이거에 대한 기록을 안 남겼을까? 되게 저는 그게 아쉬워서 짠하게 남습니다. 현재도 있을 법한 괴물. 제가 요즘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제주 풍토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보다 보면 각시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름이 각시당인 걸로 봐서는 각시라는 어떤 신령님께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신당 이런 곳이었겠죠, 그죠? 이 각시당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 기도를 잘 들어줄 때는 그냥 뭐 별일 없이 쓱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 때는 뭔가 화가 날 때는 이상하게 생긴 노란색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차려놓은 그거를 다 훔쳐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고 이게 왜 현대에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만하냐면 쥐보다 크고 족제비보다 작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걸로 봐서는 이게 분명히 족제비 비슷한 무슨 동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족제비과 동물 중에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담비. 근데 한국에 주로 사는 담비들은 노랑 목도리 담비라고 불러요. 이 목 주변하고 이 가슴 쪽이 털 색깔이 노랗습니다. 지금 노랑 목도리 담비가 사는 서식지를 조사를 해보면 한반도 전국에서 살고 있고 동남아시아 이런 데 좀 살고 있어요. 더운 데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 노랑 목도리 담비가 살고 있지 않아요. 한국과 되게 가까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안 살아요. 일본에도. 대신에 일본에는 산달이라고 하는 역시 이것도 담비 종류 비슷한 그런 게 살고 있습니다. 온몸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온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상상을 해보냐면 여기서부터는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각시당 괴물 이야기 속에서 노란색의 이상한 괴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본에서 지금은 발견되고 있는 산달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주도의 어떤 생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산달의 어떤 뼈가 발견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미래엔 채널에서 말한 이 학설이 맞았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쾌거를 거둘 수 있는 날도 오겠죠. 나름대로 제 다작 작가인데 앞으로는 우리 미래인과도 함께 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발랄한 곽재식의 장르로 한번 찾아뵙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150만 원이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미래에서 오시면? 해야죠.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뭐 세경고 급식, 랍스타 영양사 셰프님들보다 제가 랍스타를 많이 손질하지 않았을까. 이 흑백 요리사 왜 안 나오셨어요? 하길래 뭐가 연락이 와야 나가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로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주중에 식단 레시피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 하다가 조금 지친 입맛을 살려줄.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만들었지만